안녕하세요.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영호승입니다. 자, 우리 용모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해설 강의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해설 보기 전에 총평 한번 보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공부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말씀드려놨으니까요.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한번 전문항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을 정치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좁은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라고 하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넓은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시민단체 의사결정 과정, 국회 의사결정 과정 이거를 모두 정치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좁은 의미잖아. 시민단체의 의사결정 과정 요거를 정치라고 보냐. 이게 지금 국가의 활동이냐고.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까지도 모두 정치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 A는 격화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외교적 노력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정부 각 부처, 국가기관의 노력 이런 부분인 거야. 이거 정치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 3번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 수립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의 활동 이것도 정치라고 본다는 거야. 국가를 포함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될 것이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A에 비해 B는 정치 행위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더 넓게 본다. 다양하다고 본다. 이게 바로 뭐예요? 넓은 의미의 정치인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호시탐탐 개념 첫 시간 때부터 해서 마지막 부분 설명할 때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B에 비해 A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하는데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가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선지, 5번 선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두세 개 정도 이런 것들 이런 사례를 보고 내가 바로 안 떠올랐다면 그런 것들도 따로 정리해 두셔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좁은 의미야 좁은 의미 말고 넓은 의미 모두 다 해당해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조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고 보는 A를 넘어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법률로 정해야 해. 법률로 형식만 잘 갖추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A라는 거죠. A는 바로 뭡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다. 자, 그 다음에 A를 넘어 조세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해. 이게 바로 뭐예요? B의 입장인 거지. 이런 걸 지향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다. B는 실질적 법치주의겠구나.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오케이. 그래서 정의에 부합해야 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 실질적 법치주의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았으니까 1번부터 해서 한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통치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라도 위헌법률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 법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졌어. 형식, 절차 이런 게 합법적이고 괜찮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이념에 합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거 할 수 있니?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거 강조하니? 이런 것들 중시하기니?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러하다. 옳은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치자를 제외한 요거 선생님이 호시탐탐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호감 상승
상승 우리가 기출 분석서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시탐탐 13페이지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 드렸던 거 이런 것만 잘 보셨어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자를 제외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게 바로 뭐예요? 형식적, 실질적 모두 다 그러하다라는 특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그러하다는 거야. 그래서 A, B 모두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해야 옳은 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법률에 근거해 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아니요.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형식, 실질 모두 다 법률에 써놓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할 거야? 법에다 써놓고 해. 이게 법치주의라고 얘기했잖아. 제한할 수 없다? 틀렸다라는 거. A, B 모두 행정작용과 달리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라고 본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수능, 2024년 수능, 그 다음에 2025년도 구모 이런 데서 계속 출제가 됐어요. 요건 선생님이 호감 상승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행정작용, 입법작용, 사법작용 이런 거 다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문구를 쓸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법에다 써놓고 뭘 하라는 거야. 국가 권력 행사 법에다 써놓고 해. 이게 바로 법치주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헷갈렸다면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기본권의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보니까 A가 방어적 권리다 라는 표현, 소극적 기본권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냐면 충분히 자유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살 수 있게 하는 거,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 우리가 뭐 코딱지를 팔 자유 이런 것들을 다 헌법에 쓸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자유들 다 있고 그런 거란 말이지. 요건 장난이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 포괄적 권리다라고 얘기하면 옳은 선지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요거는 참정권과 관련된 거,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면 사회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의 답 3번이라는 거.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같은 경우에 여기 자, 바로 윗부분 읽어볼게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예기치 못한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A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자, 우리 공단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사회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호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과 관련된 것이고 2번 국가가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국제평화주의와 관련됐다라는 거. 3번 국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다라고 얘기하면 평화통일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자유를 존중하고 요렇게까지 자유민주주의인 거죠. 다음 5번 국가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련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가가 규제, 조정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랑 관련된 거예요?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번의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설명이 좀 궁금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자, 각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대요. T 시기부터 T 플러스 3 시기 중에 정부 형태가 2번 바뀌었다라고 나옵니다. 선생님 밑줄 좀 칠게요. 정부 형태가 2번 변경. 연립 내각은 2회 구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 각 시기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회 의석률을 나타낸다. 단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요. T 플러스 3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문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뭔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변경됐다라는 말을 할 때 있어서 어디서 바뀌었다는 거야? 여기서 바뀌거나 여기 이 세 개 중에 하나에서 바뀌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잘 아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이런 표를 보면 선생님이 호연지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의고사 풀 때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라? 일단 과반이 넘는 정당이 있는지 그 시기별로 보니까 어때요? 여기 있네. 과반을 넘는 정당이 있네. 오케이. 자, 요것만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과반이 넘는 정당이 있어. 그런데 자, 선지 중에 있으니까 선지를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T 플러스 3 시기의 니은 선지입니다.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비당이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만약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단독 내각, A당 중심으로 단독 내각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 소속 정당이 비당이라 이러면은 대통령제일 수밖에 없구나. T 플러스 3 시기가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과반에다가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보기 선지 보기 전에 이 위에 부분 마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돼. 사실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미 어느 정도 추려놓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면 훨씬 쉽습니다. 자, 볼게요. 정부 형태가 2번 바뀌었대. 그럼 보자. T 시기가 의원 내각제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2번 바뀌었으니까 T 플러스 3 시기 마지막은 뭐여야 돼요? 그렇지. 이런 우리가 스킬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맨 밑에는 의원 내각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죠.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그러면 한 번 여기서 바뀌었고 또 한 번 여기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오,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쭉 한번 써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의원 내각제. 일단 여기만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야. 여기 뒤에 안 보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왜? 2번은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그럼 이것도 어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겠구나. 의원 내각제로 시작하고 의원 내각제로 끝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제인 경우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제,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뒤에 거를 우리가 같이 합쳐보자고. 합쳐봤을 때 연립내각은 2회 구성됐다며. 그럼 지금 보니까 맨 밑에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 한번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의원내각제는 T 플러스 3시기 의원내각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다 뭐예요? 단독내각이에요. 맞죠? 근데 연립내각이 2회는 구성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 말고 T 플러스 3시기 말고 다른 시기에서 T 시기부터 T 플러스 2시기 사이에 잘 들어. 여기 안에서 연립내각, 그러니까 의원내각제가 2번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의원내각제가 두 번은 나와주냐? 여기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연립내각 해줘야 되니까.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두 번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다음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밑에 것 말고 밑에 것 뭐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의원내각제가 몇 번은 나와줘야 돼? 두 번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두 번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두 번은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어때? 얘네들은 지금 두 번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경우에서만 찾고 문제를 보시면 되죠. 선생님 꼼꼼하게 보느라 이렇게 본 거고 사실은 요거까지 한꺼번에 아울러져서 보면 훨씬 시간이 빨리 단축이 되죠. 아, 연립내각이 두 번은 구성이 2회는 구성이 됐어. 그럼 밑에 거 빼고 우리가 의원내각제 이 윗부분에서 두 번은 나와줘야겠네. 이렇게 파악하면 바로 요 세 개만 딱 써질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요 상태에서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t 플러스 3시기에 내각이 의회 해상권을 가진다면 이라고 나옵니다. 내각이 의회 해상권을 가져요. 그럼 요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겠어. t 시기에 의회 의원은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t 시기에는 의원 내각제일 수밖에 없죠. 정부 형태 두 번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옳은 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 플러스 3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비당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t 플러스 3시기가 바로 무엇이다? 대통령제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인 것이다. 그러면 t 플러스 1시기에 여기가 대통령제니까 t 플러스 1시기 여기죠.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지? 의원 내각제잖아.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옳은 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t 플러스 2시기와 t 플러스 3시기에 정부 형태가 t 플러스 2시기와 t 플러스 3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정부 형태가 동일하대 t 플러스 2시기, 3시기가 밑에 거 두 개. 그러면 요 경우밖에 없죠. 요 경우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로 해야 돼? 세 번째로 해야 돼?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다면 t 플러스 1시기에는 그럼 여기 부분 이 두 번째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제잖아. 그러면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출하는 거겠어요? 국민이 선출하잖아. 대통령제에서는. 우리 최근에도 이제 선거 있고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리얼 t 플러스 1시기와 그 다음 t 플러스 2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t 플러스 1시기와 2시기 여기가 동일해요. 그럼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거, 요 친구밖에 없는 거지. t 플러스 3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A당이래. 대통령제로서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대 야소의 그런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t 플러스 3시기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선생님이 호감 상승 기출 변형에서도 너무 강조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그냥 분석하느라 너무 바빠서 놓치지 말아라 라고 꼭 말씀드렸던 거예요.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 대통령제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아니야. 틀렸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랑 헷갈리지 말아라. 전형적인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할 수가 없어요. 법률안 제출은 누구의 권한인 거야? 우리가 대통령제에서는. 그치? 의회만의 권한인 거야. 의회 의원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면 그냥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체크하시면 안 된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 어떻게 돼?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호언, 장담 이런 시리즈에서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요거는 설명해 나가고 유형별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구모쯤 해서 선생님이 출간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여기 부분은 더 이상 이제 틀릴 일 없게끔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헌법기관 ABCD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A, B, C, D, E. 우리 헌법은 A의 신중한 권한 행사를 위해 다양한 견제 장치를 규정하고 있대요. 헌법이 정한 조약을 A가 체결 비준하기 위해서는 조약이라는 걸 A가 체결 비준할 수 있구나. 그럼 무엇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는 대통령이네. 비준 동의권 헷갈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B의 심의를 거쳐 사실 이 B의 심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엇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호시탐탐 교재 이렇게 날개 보면 있기는 해. 요걸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무회의의 심의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또 이렇게 또 한번 나오니까 또 한번 봅시다. 그리고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결 비준 대통령이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 동의. 국회와 국무회의는 같은 게 아니랬어요. 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인 것이고 이거는 입법부족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자,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반드시 B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라고 나옵니다. 명확하게 어떤 헌법 조문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구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국무회의라는 거. 자, 이를 위반한 것이 중대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 경우 C는 탄핵 소추를 의결한대요. 자, 그러면 탄핵 소추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국회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뒤에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곳 어디라는 거야? 헌재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한편 A는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이의 제청권은 행정부 내부의 권한 분산을 통해서 A의 행정부 구성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이가 제청권을 가진대요. 임명 제청권은 누가 가지는 거야? 국무총리가 가지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다 파악한 거예요. 요거 바탕으로 해서 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에 소속된 행정부 내 최고 감사기관이다라고 하는데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국정조사권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견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무회의가 국정조사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나요?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 권한이라고 하는 건 누가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 국회가 가지는 권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A에 건의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요. 국무위원 좀 문제 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해임 건의를 대통령한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무위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같이 좀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 3번이라는 것이고요. D. 헌재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을 관할한다. 요거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대법원에서 관할한다는 거. 그리고 C의장, 그럼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과 그다음 국무총리 모두 D가 담당하는 탄핵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요것도 선생님이 매번 말씀드리는 거. 탄핵 심판의 대상이다. 그럼 탄핵 소추의 대상 기억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제법 맛있는 대감집 장국.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대통령, 감사원장, 행정각부회장, 국무총리 이 친구들이 탄핵심판의 대상, 탄핵소추의 대상이고 얘네들이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의 대상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을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장은 지금 이거 탄핵 소추권 이런 거 누가 가지는 거야? 국회가 가지는 거야. 근데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심판이 이렇게 되고 하겠어요? 아니죠. 탄핵 소추가 됐을 때 탄핵 심판을 할 거 아니야? 탄핵 소추를 국회가 자기 국회의장을 나를 죽여라 이러면서 올릴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장 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또 얘기해줘서 선생님이 또 알게 된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선생님, 호연직이 우리 어디에서 시즌 1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어디에다가 건의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 선거소송 관할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탄핵소추의 대상, 요거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도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죠. 내가 아는 선지 위주로 나오니까. 이런 연습들을 많이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같은 경우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갑은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대요. 상고심 계속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집회를 제한하는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에다가 어떤 것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자 B에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나를 지금 청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 청구한 게 바로 누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갑이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이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A가 뭐고 B가 뭐고 가가 뭐고 나가 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문제의 스타일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은 부분, 이제 호감 상승해서 정말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상고심 계속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에다가 제청 신청을 했대. 그럼 일단 이거는 법원도 법원이지만 상고심이라고 하니 무슨 법원이겠구나? 대법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청구를 했대잖아. 자, 그럼 가부터 한번 써볼까? 가라고 하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이 들어가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했다라고 얘기하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헌법 소원과 관련된 거겠구나. 근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돼가지고 신청한 헌법 소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무엇이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이렇게 했대잖아. 재판 당사자 국민이 직접 청구했다. 그럼 어디에다 하겠어? 헌재가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억, 요건 선생님이 4월 월문타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쵸? 4월 원문타 찾아봐. 그치? 과거에 찍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월문타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런 거 위주로만 추려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죠. 그대로 나왔잖아.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라고 나옵니다. 결정에 대한 재항고. 요거는 사실 문구가 틀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소법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린 거야. 헷갈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항소법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항소를 담당하는 법원, 항소심을 담당하는 어떤 법원이다? 2심 법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심 법원의 결정, 명령 이런 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 바로 어디겠어요? 대법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별명, 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승쌤, 그 다음에 이투스 정치화법 선생님, 어떤 표현이든 간에. 그치? 그런 표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심판한다 라고 얘기하면 요거 옳은 선지가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다음 B는 어떤 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보았다.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옳은 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는 직권으로 이것도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려서 1번 고를까 4번 고를까 이런 친구들 꽤나 많았을 거야. A는 직권으로. 그럼 대법원은 직권으로 B 헌재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뭐가 틀린 거야? 그렇지.
재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재청 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선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강 친구들이 연락을 준 거야. 아, 선생님이 이렇게 엉망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각인시켜가지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재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4번이 아니라 1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요. 호감 상승 그리고 호연지기 이런 데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고 진짜 하다못해 이 월문타를 보더라도 이 월문타에 선생님이 한 부분이야.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 여기 선생님이 기출 한 번 더 봐드렸던 거 그대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좀 대비하셔가지고 아 내가 기출 혹시라도 꼼꼼히 안 본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살펴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A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 조례를 제출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 요거에 대해서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 아 그럼 조례 심의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곳이구나. 그럼 B라고 하는 곳은 바로 어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방의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기관인 거지. 집행기관, 그 다음에 여기가 의결기관, 그렇지? 그리고 A가 제정하는 규칙은 B의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A가 규칙을 제정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B의 의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규칙 제정, 개정, 폐지권이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대해서 제정, 개정, 폐지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의결을 거쳐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A는 B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예산안 편성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장이 하는 거잖아. 틀렸고. A와 달리 B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민소환 제도가 있다. 자, 우리가 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소환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달리라고 설명돼서 틀렸다. 그리고 A, B 모두 중앙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중앙정부와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요것도 제보 들어와서 말씀드리자면 호연지기 우리 시즌 1에서 같이 연습했던 거. 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이다, 집행기관 같은 부분을 연결지어서 묻고 있다라는 거. 수직적 권력분리, 수평적 권력분리, 주민소환의 대상. 그러니까 나오던 문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야. 예산안 편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모의고사로 연습을 잘 해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막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9번 한번 볼게요. 정치참여 집단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A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대. 그러면서 조직된 환경단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공익 추구하는 거면 일단 정당 아니면 시민단체잖아. 근데 환경단체래. 그러니까 이건 바로 무엇이겠어요? 시민단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계 종사자들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 결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익 집단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이다? 여기에서 보니까 공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공약을 제시한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정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1번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충원 기능 담당하고요. 뭐 공천 이런 것도 하고 정치적 책임지는 건 정당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요거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결정기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이런 친구들은요. 투입을 담당하는 정치 주체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다라는 거 정책결정기구라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 정당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나요? 우리 지금 요번에 선거하면서도 이렇게 정당들을 좀 봤을 거 아니야. 그 정당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나요? 아니야. 자신들의 어떤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 나간다거나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정책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제를 쭉 보면서 공익 추구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한 개라도 틀리면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 아시면 좋겠고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네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러 표현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 셋 다 모두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답 5번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호연지기 이런 데에서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10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A가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에서 갑과 을은 함께 실패에 걸쳐 라면과 음료수를 어떡하면 좋니? 무단으로 취식을 했대요. 계산도 안 하고 정상 과정에서 판매 수량과 매출액의 차이를 확인한 A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를 통해 갑과 을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대요. 이후 경찰은 갑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했고 자 그러면 맞지. 얘 같은 경우에는 16살이잖아. 그럼 16살일 경우에는 자 요거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소년 사건의 대상이라고 얘기한다면 10세 이상 그리고 19세 미만인 베이비들 나이 기준으로만 얘기하자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중에서 검사에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송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몇 살? 14세 이상, 그치?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나이죠. 형사 미성년자가 뭐야? 14세 미만인 자잖아. 그러니까 14세부터 우리가 그 친구들은 바로 검사한테 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검사가 뭔가 얘 진짜 못된 애야, 나쁜 애 같아. 그러면 기소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형사 법원으로 가가지고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거나 하여튼 뭐 이런 판결 내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세 가능하지. 이거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세.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14세 미만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4세 미만인 자한테는 무엇을 할 수가 없죠? 형벌을 내리거나 할 수는 없고요. 보호 처분 정도만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문제 잘 푸실 수가 있었다.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일정 기간 동안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으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지금 이 표현은 형의 선고 유예를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한가요? 아니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뭐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렇지. 요거는 지금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인 거야. 선생님이 요거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선생님이 괄호친 부분은 정확하게 좀 아시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호시탐탐 17번째 중단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구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니은
형사책임 무능력자인 을, 그쵸? 을 같은 경우는 형사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처분 정도까지는 내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옳은 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에 따라서 구조금 받고 하려면 생명 또는 신체에 있어서의 어떤 피해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생명 또는 신체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인가요? A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옳은 선지가 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의 당사자 나온다. 요것도 선생님 호시탐탐해서 너무 강조해드렸던 거.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A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검사예요? 피고인이에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이미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틀린 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니은 디귿해서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안보는 A에 기반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해서 평화 실현 방법, 유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자유주의 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반면 B는 이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동맹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 전략,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서 특정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평화 질서를 유지하려는 방법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무엇이다? 현실주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쟁 불가피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뭐예요? 현실주의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한다라고 본다라고 나옵니다. 현실주의예요. 여기는 우리가 무정부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존재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A와 달리 B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보편적인 선, 윤리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 자유주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B와 달리 A는 국제사회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 역할을 강조한다. 국제기구, 그리고 이것도 써드려야지, 국제법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중시 여기는 게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이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력보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어디겠어요? 현실주의. 그 다음에 협력, 이렇게 조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어디겠어요? 자유주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A, B 모두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틀린 선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 4번이라는 거. 자, 12번 볼게요. 기업부터 리을까지의 내용을 민법의 기본 원칙에 기반해서 판단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 우리 보기 보면서 바로바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개인의 소유권 행사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떤 법에 의해서 방화문이 설치되는 거. 자, 요거는 국민의 안전보호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이거 정말 공공복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옳은 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니은 개인은 스스로 자기를 결정해서 자유롭게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인가 한번 보자는 거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유롭게 계약 체결한 부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니은 옳은 선지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디귿.
자, 디귿.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서, 그럼 이거 지금 무슨 원칙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과실 책임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디귿에 대한 정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벽체를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벽체 일부를 파손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위반해서 파손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 인정된다? 맞는 말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리을. 개인 간의 법률 관계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얘기하는 거죠. 리을, 요거에 따라서 리을이 인정되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조업자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그런 부분은 이건 뭐예요? 제조물 책임법 관련된 거 바로 요거는 우리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나와 있는 환경을 훼손한 그 친구가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는 거, 제조업자가 제조물 뭐 터지거나 하여튼 그랬을 때 책임지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원자력 손해배상법, 요 네 가지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호시탐탐에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요런 것들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2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만 옳은 선지가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이라고도 이렇게 써드려야지. 4번. 자, 그 다음에 같은 연결 문제인데요.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시문이 너무 길어. 그치? 요거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 제시문을 볼 때 있어서 처음부터 쭉 다 보려고 하면 너무 벅차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귀엽게 쓰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물에는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떤 법에 의해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을 매수한 갑은 반려견 호텔 운영을 조건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다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인이죠. 임대인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임차인 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을은 이 건물 1층에서 반려견을 위한 어떤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을 운영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호텔 느낌 나게끔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호텔. 뭐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해서 호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니까 운영하면서 부속시설인 방화문 구역에 짐을 쌓아놓는 등 방화문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보니까 을이 무엇을 했다고요? 방화문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병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을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은 선생님이 연두 색깔로 표현하죠. 을과의 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직원 정에게 어디 호텔에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네요. 누구와 누가 계약을 맺었었냐면 병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용자 병.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이제 일하는 요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일하는 요 밑에 이제 피용자 정이 있는 겁니다. 정이 있고 요거 TV를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TV 모양 이런 걸 알까요? 나도 사실 이거를 그렇게 오래 쓰지는 않았어. 아주 어렸을 때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뭔지 모르면 어떡하지? 자,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어. 하여튼지 간에. 나도 쓴 적은 없어. 자, 이렇게 있어요. TV 이렇게 판매를 한대, 세상에. 설치 과정에서 정은 벽체를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벽체 일부를 파손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후 텔레비전이 정의 과실이 아닌 무엇이래요?
자체 결함으로 폭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 과실이 아니에요. 아니고 자체 결함으로 폭발하면서 A가 어디 호텔에 위탁한 A의 반려견이 놀라서 B의 반려견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나머지 친구들도 쭉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C도 좀 이따가 나오거든요. C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의 반려견. 선생님이 그릴 줄 아는 강아지가 우리 집 누리밖에 없어. 근데 눈은 또 못 그려. 그래서 이렇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안타깝지만 B네 집 강아지도 똑같은 종으로 합시다. 자, 아, 누리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놀라가지고 A의 반려견이 놀라서 B의 반려견을 물었음. 이렇게 써놓으면 굳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안 읽어봐도 이게 딱 느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야. 시험 문제 풀 때 이거를 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야지. 자, 물었다. 이로 인해서 B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요. 화가 난 B는 을을 미쳐서 다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폭발로 인해서 인한 화재로 을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요. 을은 방화문 구역에 쌓아놓은 짐 때문에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서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재가 번지면서 이 건물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C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아유, 그랬구나. 을은 폭발한 텔레비전의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고요. 제조업자한테 했대요. 그리고 이 소송에서 텔레비전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이 인정돼서 그 판결이 확정됐대요. 정리했으니까 요거 바탕으로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갑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방화문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서 하자로 인해서 C에 대해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요거를 고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면 보존상 하자로 인해서 C에 대해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존상 하자, 누가 지금 보존상 하자로 인해서 이거 지금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게 누군데? 을이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을이 잘못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이 책임을 진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1차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고요.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화문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C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 갑이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갑이 아니라 을이 잘못한 거잖아. 을이 잘못한 거잖아. 주의를 게을리했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갑이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이해되셨죠? 이 방화문의 보존상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지, 을이 잘못한 거니까. 자, 그리고 2번. 을이 개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럼 지금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니까 무엇이래요? 반려견 호텔을 운영하는 친구인 거예요. 얘가 지금 뭐예요? 점유자가 되는 거죠. 동물의 점유자. 얘가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했어요. 그러면 A는 B에 대해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자,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책임을 진다? 아니죠. 우리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습니다.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했을 경우에는 점유자 곧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지만 지금 여기선 점유자가 여기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위탁한 A의 반려견이 놀라서 라고 하잖아. 그럼 점유자가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명했다고 해서 걔의 주인이 책임을 진다 라고 얘기하면 요거 틀린 선지가 된다는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1차적 책임 누가 지는 건데? 점유자가 지는 거야. 근데 점유자가 정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가 있어. 그럼 면책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이미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그런데 왜 갑한테 이러냐고. 그럼 갑이 너무 속상하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물의 점유자 책임,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정은 어떤 호텔 벽체를 손상시킨 데 대해서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은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는 지금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렇지, 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일어났다라고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이 지금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니까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병이 정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라고 나옵니다. 병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의뢰 손해에 대해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화재로 인한 건 화재는 왜 생겼다고요? 정의 과실이 아니잖아. 얘가 잘못해서 얘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얘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쳐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화재로 인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재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체 결함 때문이라고요. 정의 과실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화재로 인한 의뢰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 안 지죠. 그래서 요거 옳은 선지가 된다는 것이고 5번 B가 책임 능력자인 경우 책임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 능력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인 부모는 을에 대해서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그러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는 거야. 책임 능력자라고. 그러니까 이거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겁니다. 길었어. 결국에는 연결 문제 같지만 12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풀 수 있었고 13번을 위한 제시문이었던 거야. 어떤 친구들 선생님 이제 저기 뭐예요? 이재영 선생님의 그 라이브 거기에서도 이제 보니까 댓글창을 나중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이거는 국어 지문인 줄 알았다. 약간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은 좀 번잡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면 좀 가볍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선지 헷갈린 게 있으면 다시금 정리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갑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걷게 있는 행인의 폭행에서 왜 전치 8주에 상해를 입히고 그의 지갑을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도주하던 갑을 현행법인으로 체포하였다. 갑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관은 이를 발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구속된 적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검사는 갑을 기소하고요. 기소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단계로 넘어가요? 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갑과 검사 모두 항소를 포기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기억 이후 갑에 대한 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갑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거. 요거는 호감 상승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연지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럼 구속영장을 법관이 발부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갑의 신청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리고 2번 니은 이후 갑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 이것도 호시탐탐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요거 우리가 교재로 치자면 몇 쪽에 있는 것이냐면 몇 쪽까지는 선생님이 안 가져왔고 호시탐탐 17, 17번째 중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입증 책임은 법관에게 있으면 법관이 너무 바쁘지 않겠니? 이거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고 니은 이후라고 얘기하니까 기소 이후니까 검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 이후 갑은 구속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적부 심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소 전에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도 봤어? 호연직에서도 봤죠. 여기 지금 보니까 기소에 밑줄 쳐져 있지만 선생님이 옛날에 냈던 호연지기에서는 시즌 1에서는 어때요? 구속 기소에다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니은 이후
갑은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충분히 기출된 것들, 충분히 선생님 모의고사를 연습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얘 같은 경우에 구속적부 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 그치? 청구할 수 없죠. 기소된 이후에는. 기소 전에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옳은 선지가 돼서 14번의 답 3번이 되는 것이고, 교정시설에 수용하나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징역은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지라는 거. 그리고 리을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보석을 통해서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석이라고 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공판, 우리가 수사, 공판, 형집행 이렇게 있으면 공판일 때 나와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냐고? 나와서 재판받으면 변호사도 좀 손쉽게 만나고 이것저것 얘기하기가 좋잖아. 그래서 나와서 재판받겠다라고 하는 게 보석제도인 거예요. 공판에서 할 수 있는 거. 피고인이 공판에서 할 수 있는 거.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되는 거. 이 친구가 지금 형 집행 중인데 얘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뉘우치고 있어. 정말 수용 생활이 양호해. 그런 친구들한테 있어서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되게끔 하는 그런 거 우리가 바로 뭐예요? 가석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셨으면 틀렸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생님이 많이 강조해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잘 신경 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장 갑은요, 외국어 학습지와 외국인 화상 수업을 주 1회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갑은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요 금액에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을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죠. 갑이 미리 인쇄해 온 계약서에는 외국인 화상 수업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갑이 구두로 외국인 화상 수업 제공을 재차 약속해서 을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죠. 계약 당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외국어 학습지를 제공받아 개봉하고 한 달 동안 사용했는데 갑의 과실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외국인 화상 수업은 한 차례도 어머 세상에 제공받지 못했다.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은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병은 을이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이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성년자가 거래한 상대방이겠죠? 요걸 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이 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우리가 배운 개념을 그대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무엇인 거냐면 요거는 병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한 계약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동의 없이 체결을 했기 때문에 취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취소가 가능한 계약이고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가 있는 거냐면 미성년자인 거를 알고 계약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철회권이라고 하는 거, 철회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보면 1번 갑은 외국인 화상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서 지금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제공이 제대로 안 됐잖아. 그럼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 2번 을이 외국어 학습지를 제공받아 개봉하였을 당시 갑은 을과의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다? 철회권이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럼 요거는
옳은 선지가 된다는 거. 3번 병은 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답 촉구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인 거야? 미성년자가 거래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불완전한 계약이잖아. 이거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병이 지금 갑에게 요 확답 촉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확답 촉구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거래한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한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병이 갑과 을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때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을은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병이 을과 갑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때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자, 추인을 했어요. 그럼 추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걸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을은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지.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가 되겠고, 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호시탐탐 개념 복습 표지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아니, 그런 부분 아니라는 것이죠. 얘가 취소하거나 얘가 취소하거나 하면 그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6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B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인 판단, 가치 판단. 요 문구 나오면 우리가 위법성 바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시라고 했죠? 위법성.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생님 좀 줄여서 썼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1번부터 볼게요. 소매치기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체포한 시민의 행위는 A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범인을 체포한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거. 누군가를 체포하는 건 함부로 체포하는 건 안 된단 말이야. 체포죄 이런 게 성립될 수 있어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야. 무엇으로서? 정당 행위로서. 우리가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정당 행위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A가 인정되지 않아라고 얘기하니까 틀렸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는 이 규정에 A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뭐 지금 죄형 법정주의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사실 요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출제됐었던 그런 영역도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 출제됐었던 영역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사례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아셨을 것 같은데, 자, 법률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의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부분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치, 그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네. 이게 지금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옳은 선지가 되겠고, 3번.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 감호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강조드렸던 부분. 치료 감호라고 하는 거 아무나 그냥 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 감호, 보호 처분에 보호 관찰, 치료 감호의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여기서는 치료 감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치료 감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시탐탐 16번째 중단원 있죠. 108쪽에 선생님이 보완 처분 설명할 때 너무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치료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떨 때 심신 상실 또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의 미약자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그 다음에 심신미약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는 것이냐면 또 알코올, 마약 등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이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치료 감호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지. 요 친구들이 되는 거야. 4번 괴한이 흉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를 밀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된 것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된다. 요렇게 우리가 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화재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자 부득이하게 옆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C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죠?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법률론 관계에 있는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태어난 후라고 나옵니다. 그럼 갑과 을 법률론 관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태어난 A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혼인 중에 출생자인 거야. 태어난 후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했구나. 그리고 갑이 A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친권, 양육권 여기서 지금 다 가지고 있네. 자, 이후 갑은 병과 법률혼을 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갑은 병과 법률혼을 했고요. 그리고 자녀 B가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B. 병은 갑과 만나기 전 정과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 자녀 아는 상태에서 C를 출산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C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다라는 겁니다.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오케이. 정과 헤어진 후 병, 혼자 C를 양육하고 있었다. 헤어졌다 라고밖에 표현을 못하죠. 이혼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혼이 아니니까. 사실혼 관계의 해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혼자 C를 양육해왔다. B가 출생한 다음 해 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로 입양을 했대요. 그러면 병 같은 경우에는 A를 양자로, 선생님 이건 좀 색깔 구별하기 위해서 녹색을 좀 쓰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양자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1년 후 갑 같은 경우에는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친양자로. 자, 일주일 후 정은요 유언 없이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 자, 그러면 1번 갑과 을의 이혼은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면 뭐예요? 협의상 이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재판상 이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틀린 선지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사망으로 C 같은 경우에는 정의 상속인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틀렸다라는 거죠. 이것도 호시탐탐해서 강조해 드렸던 부분. 그리고 3번 정의 사망 당시 을과 A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 죽었을 때 가장 마지막이에요. 을과 A 사이에 을과 A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냐는 거야. 있지. 일단 답 체크하고 말씀드릴게. 얘는 양자로 갔죠. 양자로 갔으면 우리가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도 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치? 그거 이제 생각나잖아. 그러면 친자 관계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오른선지가 되는 것이고 4번 B의 출생 당시라고 나옵니다. B 출생할 당시에 그러면 출생 여기쯤에서 이제 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B가 태어났다 여기 있겠죠? A와 B는 친족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족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 요거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감 상승 우리가 14번째 중단원 12번 문제에서 선생님 말씀드렸던 거예요. 2024년 수능 17번. 요거 우리가 보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가족관계에 증명서를 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야. 서류를 한번 떼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떼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A와 B 사이에 이게 친족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는 거야. 갑을 기준으로 한번 떼볼까요? 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갑 같은 경우에 자 A가 갑의 자식이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B가 얘가 지금 태어났잖아. 태어나면서 B가 갑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요. 지금 이게 뭐 배다른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누가 여자고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복 동생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족 관계는 맞는 거야. 그런데 친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틀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얘도 A도 갑의 자녀고 B도 갑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C의 출생 당시 병과 정은 친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실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친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 부분은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더 복잡하게 제시문을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은 충분히 좀 하셔야 됩니다. 뭐로? 기출로. 알겠지? 좋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이라는 거. 18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7세 고등학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소 근로자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와가지고 법정대리인과 와가지고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지금 보니까 일하는 거 문제 없어요. 소정 근로 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을 통해서 정한 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래요. 11, 12, 13, 14, 15, 16, 17, 18 8시간 동안 회사에 몸담고 있는데 휴게 시간이 1시간이래요. 그치 적절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몇 시간이다? 7시간 근무하는 것이다. 연소 근로자 7시간 근무하는 거 너무 나이스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 10,000원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탐탐을 비롯해가지고 호연직에서도 선생님 말씀드렸던 거 바로 뭐예요? 토요일 근무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연소 근로자는 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토요일은 뭐예요? 근무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 그런데 일요일과 월요일은 뭐예요? 주휴일이야. 휴일이잖아. 근무일이 아닌 날이 휴일인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에 일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합의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갑은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로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요구하려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2번 갑과 합의해서 매 근무일에 1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없죠. 7시간에다가 1시간씩 더 연장 근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무일 매치인데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니까 5일이잖아. 그러니까 한 주에 5시간까지 더 괜찮지. 그래서 이거 2번 정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죠. 갑의 근로계약을 의리 대리해서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대리 체결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연소 근로자가 직접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19번 볼게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임이사국에게만 거부권이 부여되고 있는 A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로 무엇이다? A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국제연합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바로 무엇이다? 총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에요? 사법기관인 C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절차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아니죠. 우리가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15개 이사국 중에서 물론 10개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비상임이사국,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지. 하여튼 15개의 이사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의 9개의 이사국의 찬성만 있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의, 오케이가 될 수가 있어. 단 절차 사항이 아니라 실질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상임이사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쓸 수가 있다? 거부권이라는 걸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딱 쓰게 되면 그럴 때는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절차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호시탐탐해서 표 한 장으로 다 정리해 드렸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시탐탐 134쪽에 있어요. C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안합니다. 2번,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 총회에서 쓰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1국 1표를 표결의 원칙으로 한다는 거 정답,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아니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분쟁을 우리가 처리하는 곳이다. 관할권을 가지는 부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번, A의 결의안과 달리 B의 결의안은 회원국 전체 의지가 반영되어 강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총회에서 우리가 의결되거나 하는 것들은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력이 있다고 표현할 수 없겠고요. B와 달리 A는 C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총회랑 안보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 정답,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갑국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대표 의원 200명으로 구성이 된대요.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한 표씩 투표하고요.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에 배분한대. 단 T부터 T 플러스 2대까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의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 1은 T부터 T 플러스 2대의 각국의 시기별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료 2 같은 경우에는 T대부터 T 플러스 2대까지 정당 투표 득표율이 동일하고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것이고, T대와 T 플러스 1대의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이런 것들은 호신술 선거 분석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10가지 유형이 있어. 그런 유형 연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풀어내면 되는 것인지 선생님이 한번 또 요목조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아직은 개념적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겁만 먹지 마. 자, 한번 보면 갑국의회가 지금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200명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전체 의회 같은 경우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00명, 300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T대는 보니까 어떻대요?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을 한대요. 그럼 T대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니까 무엇인 거예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지역구 의원 몇 명 뽑는데 100명을 뽑는다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100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선거구가 몇 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0개의 선거구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선생님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T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 선거구가 100개겠구나. 소선거구제잖아. 그래서 요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단순 다수 대표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당선. T 플러스 1대 기존 선거구 수는 유지를 한대요. 그러면 똑같이 T 플러스 1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 선거구 수가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선거구 100개구나. 소선거구제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라고 하는 게 있구나. 자, 볼 수가 있겠고 T 플러스 2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기존 선거구 수를 4분의 1로 축소한대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볼게. T 플러스 2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거구 수를 4분의 1로 축소한대요. 그러면 4분의 1로 축소하니까 우리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갑국은 100명이잖아요. 지역구 의원. 4분의 1로 축소한대. 선거구 지금 100개인데 몇 개가 되는 거야? 25개가 된다는 거지. 선거구 25개.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대 선거구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구별로 선출된 의원 수는 동일하다. 한 선거구에서 몇 명씩? 4명씩 뽑겠네. 득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대요. 선거구별로 각 정당은 후보자를 2인까지 공천할 수 있구나. 1인 공천, 2인 공천 이런 거 다 연습할 수 있다고 호신술에서 그런 거 연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당별 투표율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써먹으면 되겠고, 그 다음 지역구 의석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 정당 투표 득표율은 안 헷갈리셔야 돼요. 이건 지금 투표 득표율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 비례대표 의원은 몇 명? 200명인 거야. 요것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의석수 잘 판단하셨으면 안 틀렸을 거야. 1번부터 볼게요. T 플러스 1대의 의회 총의석수 중에 의회 총의석수 몇 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00석이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부터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죠. 중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 한번 볼게요. T 플러스 1대의 지역구 의석수. 지금 여기 전체 100석인데 그 중에 과반을 차지한 친구가 있나? 제일 정당 의석수 많이 가진 친구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가진 거 A당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쭉 보게 되면 50, 35, 15 중에 뭐가 많냐고. 50. 쉽게 생각해, 쉽게. 그럼 봐보세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 50석을 가지고요. 그 다음 비례대표 몇 석을 가지냐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정당 득표율 제일 높은 게 몇 석인? A당이잖아. 몇 석 가지는 거야? 50석이라고 하면 안 되지. 몇 석인 거야? 100석인 거야. 왜?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150, 자, 다시 100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다 더하면 지금 봤을 때 B당이 가지는 지역구 비례대표 총의석 다 합치면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50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체 100석 중에 300석 중에 150이면 이게 지금 과반인가요? 과반이 아니죠. 얼마야? 절반, 반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지. 정당이 있다? 틀렸다. 2번 T 플러스 1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러 명 뽑아야 될 거 아니야, 한 선거구에서.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근데 우리가 T 플러스 1대는 뭐라고요? 소선거구제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틀린 선지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요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T 플러스 2대의 선거 결과 B당의 의회 총의석수가 50석이면 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50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B당의 후보자 2인이 모두 당선되는 선거구 수는 최소 5개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총 의석수가 50석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
T부터 T 플러스 2대까지의 정당 투표 득표율은 우리가 알지? 요거 바탕으로 비례대표 자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다시 한번 T 플러스 2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총 의석수가 50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50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 지역구 몇 자리, 그 다음에 비례대표 몇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가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례대표 자리는 일단 파악할 수 있으니 비례대표 자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서 자리 가졌을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대표는 200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당 같은 경우에는 200명의 10%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0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비례대표 20석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명, 20석은 비례대표 자리 이렇게 갖게 돼. 50석 중에 20석이 비례대표 자리인 거야. 그럼 나머지 우리가 지금 얼마? 지역구가 30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역구가 몇 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역구 25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25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봐. 앞부분이야.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 자료 1. 선거구별로 선출된 의원 수는 동일하고요. 득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대. 선거구별로 각 정당은 후보자를 2인까지 공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니? 여기 좀 지울게요. 2인까지 공천할 수 있다며. 그러면 25개 각 선거구마다 1선거구, 2선거구 이렇게 해서 25번째 선거구까지 다 이렇게 한 명씩 뽑힌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5자리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더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25 선거구별로 봤을 때 21선거구마다 다 이렇게 한 자리씩 하면서 적어도 5선거구에서는 더 후보자를 2인까지 공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B1, B2, 선거구 1에서 뭐 B1, B2, 그 다음에 선거구 2에서 뭐 B3, B4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5개의 선거구 정도는 더 있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비당 후보자가 2인이 모두 당선되는 선거구 수는 최소 5개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50석 이렇게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4번. 이제부터 좀 편해져. T대의 지역구 의원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그러면 T대의 지역구 의원 대표 결정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T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선거구 여기 다수대표제라고 나와있지. 단순 다수대표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대 지역구 의원 대표 결정 방식은 선거비용 감소에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여긴 지금 어때요? 한 번 더 한대요. 결선 투표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비용 감소에 유리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하는데. 그리고 5번. T대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제에 비해서. 그럼 T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엇이다? 소선거구제다. T 플러스 2대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제는 중대 선거구제다.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다양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 소선거구제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은 선생님이 호시탐탐 수업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건 소선거구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어떻다? 20번의 답 3번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문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헷갈렸던 선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다시금 꼼꼼히 잘 정리해 두시고, 선생님 총평 때부터 너무 강조드리는 거 무엇이다? 기출 분석 꼼꼼히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호언장담, 호신술 이런 특강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 탄탄하고 빠르게 문제 푸실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기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육모부터 해서 이제 남은 기간까지, 수능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끝까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이것만 알면 돼, 이런 것들 선생님이 계속 연구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선생님이랑 쭉 수능 때까지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 수강호기랑 막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연락해주고 그러면 난 그 맛에서 하는 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진짜 요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